5천 명의 필사적인 방어군은 어떻게 12,000명의 노련한 오스만 전사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불과 2년 만에 26개의 크로아티아 도시를 불태우고 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1593년 6월 22일 두 강이 만나는 작은 삼각 요새에서 오스만 제국의 중부 유럽 확장 물결은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단 1시간의 잔혹한 전투 끝에 그 징역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북서 발칸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무적 신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또한 유럽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13년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스만 사령관은 한때 기독교인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장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건널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강에서 그는 익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방어군은 어떤 위대한 제국의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오스트리아인으로 급히 모인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자신들의 땅이 불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이날 그들이 패배한다면 비엔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600년대 후반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던 한 지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사크 요새는 크로아티아 중부에 쿠파 강과 사바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그레브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보스니아에서 합스부르크 영토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544년부터 1550년 사이에 건설된 삼각형 모양의 르네상스 양식 요새를 상상해 보십시오. 각 모서리에는 거대한 대포탑이 있었습니다. 폭격에도 견딜 만큼 두꺼운 벽과 물이 가득 찬 해자를 가로지르는 단 하나의 다리가 유일한 입구를 제공했습니다. 요새는 삼면이 늪지대와 강으로 둘러싸여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사크 뒤편으로는 내륙 오스트리아의 비옥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슈티리아, 카린티아, 카르니올라 공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 남부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점령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시사크가 함락되면 자그레브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자그레브 다음에는 오스만 제국과 비엔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광활한 시골길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요새로 진격해 오던 적은 평범한 약탈대가 아니었습니다. 텔리 하산 파샤 프레도예비치가 오스만 군대를 지휘했으며 그의 이름은 크로아티아인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1530년경 헤르체고비나의 투레비네 근처 클로부크 마을에서 니콜라 프레도예비치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교회 블라흐 양치기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오스만 관리들이 데브시름의 제도의 일환으로 그의 마을에 왔습니다. 이는 기독교 소년들을 술탄에게 복무시키기 위해 징집하는 피의 세금이었습니다. 어린 니콜라는 가족에게서 찢겨져 콘스탄티노플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하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계급을 올렸습니다. 술탄 궁정의 수석 매사냥꾼이 된 후 남부 헝가리의 세게딘 산자크 베이로 임명되었습니다. 1591년 6월 그는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 지방 중 하나인 보스니아의 베일레르 베이, 즉 군사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사람들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단순한 군사적 야망보다 더 깊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자신이 받아들인 신앙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에 이끌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양치기 소년이 진정한 오스만 전사가 되었음을 보여주려는 욕구였습니다.
1591년과 1593년 사이에 하산 파샤의 크로아티아 전역에 걸친 원정은 파괴의 목록과 같았습니다. 1591년 8월 그는 시파히 기병, 아킨지 경보병 약탈자, 보병을 포함하여 16,000명에서 35,000명으로 추정되는 병력으로 시사크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은 4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새 수비대의 필사적인 저항과 접근하는 오스트리아 구원군 때문에 그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정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보스니아로 돌아가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1592년 그의 군대는 6월 10일에 시작된 포위 공격 끝에 6월 19일 주요 요사의 비하치를 점령했습니다. 그 요새는 수십 년 동안 크로아티아의 방어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나 강 건너편을 방어했습니다. 요제프 폰 람베르크 대위는 하산 파샤의 약 7,000명에서 8,000명의 군대에 맞서 고작 500명의 방어군을 지휘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조직된 오스만 포병은 비하치를 너무 심하게 폭격했습니다. 그 포성은 40km 떨어진 슬룬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람베르크는 6월 13일 마지막 한 명까지 도시를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군대가 도시에 진입했을 때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되었고 8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1592년 7월 19일 하산 파샤는 브레스트에 있던 반 에르도에디의 군사 진지를 공격하여 불태웠습니다. 그 진지는 불과 몇 달 전 페트리냐 근처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진지에는 약 3,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7,000명에서 8,000명의 오스만 군대에 압도되었습니다. 5일 후 7월 24일 하산 파샤는 시사크에 대한 두 번째 포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5일 동안 압박을 유지한 후 큰 손실을 입고 포위 공격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정교회 세르비아인과 블라흐족을 정복 지역 전역에 정착시켰습니다. 비하치, 브레코비차, 리파치, 오스트르비차, 블라드라가 주변 지역에 오스만 통치에 충성하는 인구를 만들었습니다. 총 이 파괴적인 2년 캠페인 동안 하산 파샤의 군대는 크로아티아 국경 전역에 26개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약 35,000명의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잡았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물리적 파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북쪽으로 도피하면서 마을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약탈자들을 피하기 위해 수백 년 된 정착지를 버렸습니다. 크로아티아 방어군은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스만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왕국은 동시대인들이 라틴어로 자네 중에 자네라고 불렀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왕국이었던 이곳은 1493년 크르바바 평원 전투 이후 오스만 제국의 확장에 의해 꾸준히 잠식되었습니다. 그 전투는 100년 크로아티아 오스만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593년에 이르러서는 중부와 북부 지역만이 합스부르크의 통제해에 남아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반, 타마스 에르도에디는 수적으로 열세하고 자금이 부족하며 사기가 저하된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내부는 방어 노력을 괴롭혔습니다. 합스부르크 황제 루돌프 2세는 1591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규에 대한 오스만 제국에 대한 조공 지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1590년 아드리아노플에서 서명된 평화 조약을 기술적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스만 제국의 보복에 직면할 국경 지역에 불충분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귀족들은 자원과 지휘권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동부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기지를 두고 오스만 영토를 습격했던 비정규군인 우스코크는 오스만 제국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비엔나로부터는 일관성 없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요새는 유지보수 부족으로 무너져 내렸고 보급품은 부족했습니다. 직업 군인들은 밀린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발단은 1593년 봄 하산 파샤가 시사크를 위협하기 위해 건설한 전진기지 페트리냐에 군대를 집결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93년 6월 15일 그는 3년 만에 세 번째로 쿠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12,000명에서 16,000명으로 추정되는 전투원들로 구성된 군대와 함께 시사크로 진격했습니다. 이 병력에는 클리스, 리카, 주보르니크, 헤르체고비나, 포제아, 체르니크의 산자크 출신 전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제복과 화기를 갖춘 정계 예니체리 병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자프 보병 징집병, 군사 복무 대가로 티마르 토지 보조금을 받은 시파이 기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습격으로 유명한 두려운 아킨지 경보병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산 파샤는 배로 중포를 운반했습니다. 그는 29척의 샤이카, 즉 평평한 바닥의 강선에 대포를 싣고 사바 강을 따라 그라디슈카까지 운반했습니다. 6월 14일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군대는 작은 요사의 드렌치나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5일 그는 시사크 성벽이 보이는 쿠파 강 오른쪽 강둑에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시사크 내 수비대는 많아야 800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자그레브 로마 가톨릭 대주교자인 캅톨 출신의 2명의 크로아티아인 사제가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마티아 핀티치와 블라슈 주라크였습니다. 이들은 직업 군인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오스만 포병이 포격을 시작했을 때 핀티치는 대포 발사로 성문에서 튀어나온 쇠부티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는 다른 12명의 수비수와 함께 즉사했습니다. 반 에르도에디와 합스부르크 당국에 즉시 도움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도움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사크는 1년 전 비하치가 함락되었던 것처럼 쓰러질까요? 준비 단계는 광적인 긴박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스만 포위 공격 소식이 자그레브에 전해졌을 때 크로아티아 의회는 이미 1592년 1월 5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인수렉티오, 즉 모든 귀족, 농노, 시민, 심지어 성직자까지 반의 소집에 응해야 하는 총궐기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왕국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인정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지난해 브레스트에서 자신의 진지가 파괴되었던 반 타마스 웨르도에디는 즉시 병력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기병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속도와 충격 전술을 가진 전개 후사르를 포함한 1240명의 크로아티아 병사를 모았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오스만 제국의 징역이 가톨릭 유럽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것에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연합을 촉구했으며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아니지만 격려를 제공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의회는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침략에 대비하여 약 5,000명의 직업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이 병력은 특별세와 귀족 및 교회의 기부금으로 재정을 조달했습니다. 시사크 요새를 소유한 자그레브 대교구는 방어 유지에 드는 주요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습니다. 화약, 포탄, 보급품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구원군은 1593년 6월 19일 자그레브 근처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티리아의 장군으로 최고 사령관을 맡았던 루프레히트 폰 에게베르크는 300명의 독일 병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1592년부터 국경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폰 아워스페르크는 카르니올라와 카린티아 공국에서 온 300명의 기마 아르크부스병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1556년 4월 9일 카르니올라의 주젠베르크 마을에서 태어난 안드레아스는 주요 프로테스탄트 오스트리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그는 친척인 바이카르트 폰 아우어스페르크 남작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는 13세에 트위빙겐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1593년경 그는 맹렬한 전투 능력으로 카르니올라의 아킬레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군사 국경을 따라 튀르크의 공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합류한 사람은 슬라보니아 크라이나 사령관인 스테판 그라스바인이었습니다. 그는 400명의 기병을 이끌었습니다. 페타르 에르도에디는 500명의 주움베라크 우스코크, 즉 오스만 제국을 격분시킨 비정규군 전사들을 데려왔습니다. 멜히오르 로에데르는 화기로 무장한 500명의 실레시아 기병을 기여했습니다. 화기는 적절하게 배치될 때 방어군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추가였습니다. 바인네크의 아담 라우베어는 200명의 아르크부스병을 데려왔습니다. 크루슈터 포르 오브루차는 100명의 병사를 지휘했습니다. 스테판 타이는 80명의 후사르를 이끌었습니다. 알텐호프의 마르틴 피츠니크는 100명의 병사를 기여했습니다. 거르크 지기스문트 파라다이저는 카를로바츠, 카린티아, 크란스카 출신의 160명의 총병을 지휘했습니다. 페르디난트 바이더는 100명의 보병을 데려왔습니다. 몬테쿠콜리 백작은 100명의 기병을 추가했습니다. 이반 드라슈코비치, 베네딕트 투로치, 프라뇨 오레호바치키, 드루슈코브차의 부크, 스티에판 10세 블라가이스키 백작을 포함한 크로아티아 대위들도 개인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총 구원군은 약 4,000명에서 5,000명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40명의 크로아티아 기병과 500명의 실레시아 기마 소총병이 보강되었습니다. 총 5,700명에서 6,700명의 전투 병력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군은 전례 없는 존재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심지어 실레지아인까지 이들은 공통의 위협에 맞서 진정한 다국적 기독교군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추상적인 정치적 목표가 아닌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모든 사령관은 패배가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노예화와 문화 유산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수비병들은 하산 파샤와의 이전 전투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산 파샤가 빠른 공격을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시파히 기병 돌격에 의존하고 일단 교전하면 병력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경향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시사크 주변 지형을 속속들이 이해했습니다. 기병을 꼼짝 못하게 할 늪지대,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는 강 건널목, 수로 사이의 좁은 공간은 살육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들은 화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별 오스만 전사들은 우수한 백병전 기술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아르퀘부스와 머스킷 사격은 기병 돌격을 저지하고 보병 대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비병들은 고립되어 압도당했던 비하치 수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를 앞둔 며칠 동안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작은 접전들이 벌어져 기독교 군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결정적인 교전 사흘 전인 6월 19일이었습니다. 페타르 에르도에디의 백색 코트 부대 소속 기독교인 100명과 우스코크 용병들 그리고 후사르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바강을 건너 시사크 요새의 보급선을 끊으려던 오스만 병력 500명을 격퇴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신의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시사크 안에서는 블라즈 주라크가 이끄는 수비대가 끊임없는 폭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사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오스만 포병의 포화는 요새를 꾸준히 깎아내렸습니다. 사상자는 매일 늘어났습니다. 식량 공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수비병들은 성벽이 무너지고 오스만 보병이 쏟아져 들어오기까지 며칠, 어쩌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월 20일 구원군은 노비그라드에 야영했습니다. 그들은 거르크 즈린이 백작의 증원군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상황 때문에 저지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저녁 군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논쟁은 격렬해졌습니다. 병력을 보면 일부 사령관들은 공격에 반대했습니다. 오스만군은 더 많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으며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스 폰 아우어스페르크가 상황을 결정짓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병력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신에게 승리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에데른과 에겐베르크는 동의했습니다. 공격은 6월 22일에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만명 순교자의 지도자인 성 아카키우스의 축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전사들에게는 상서로운 징조였습니다. 6월 21일 아침, 구원군은 시사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루프레히트 폰 에겐베르크는 사바강에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병사들은 투로폴리에 지역에서 아우아우스페르크와 합류하기 위해 강을 건넜습니다.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3,980명의 병사로 조직된 여단이었습니다. 이는 일부 연대기에서 나중에 주장한 8,000명이라는 과장된 보고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포위선 근처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적의 배치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조기에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스만 척후병들은 기독교군이 접근하고 있다고 하산 파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그들의 병력 수와 결의를 모두 과소평가했습니다. 오스만 연대기 작가 무스타파 나이마에 따르면 하산 파샤는 가지 호자 메미 베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메미 베이는 유명한 사르호쉬 이브라힘 파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강을 건너 적군을 식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미 베이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합스부르크군이 우월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는 아마도 파멸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하산 파샤는 이제 후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시사크를 2번 포위했지만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술탄 궁정에서의 그의 명성은 승리를 요구했습니다. 더 실용적으로는 후퇴하면 그의 군대는 철수 중에 계속적인 괴롭힘에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적군에게 사기적인 승리를 주장할 기회를 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 기독교 군대를 격파했던 베테랑 오스만 전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승리하면 자그레브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6월 21일 날씨는 긴장감이 돌고 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병참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오스만군은 보스니아에서 보급선을 길게 늘였습니다. 그들은 중장비 운송의 강을 이용하고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약탈에 의존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도착한 기독교 구원군은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령관이 전투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1593년 6월 22일은 밝고 맑게 밝아왔습니다. 성 아카키우스의 축일이었고 기독교 병사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1시와 정오 사이에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구원군은 오스만 포위 진지에 기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정확한 병력 배치는 양측의 전술적 사고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산 파샤의 12,000명에서 16,000명에 이르는 병력은 시사크 성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부대는 포위를 유지하는 데 배치되었고 다른 부대는 진지를 방어하고 구원군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군대 대부분은 시파히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약 7,000명에서 8,000명의 기마 전사들이 티마르 영지를 소유하며 전쟁 소집에 응했습니다. 수천 명의 예니체리, 즉 정예 보병 부대가 화력과 규율을 제공했습니다. 아큰즈 경량 기병, 아마도 2,000명에서 3,000명의 약탈자들이 측면을 보호하고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징집된 농민들로 이루어진 아잡 비정규 보병이 병력을 채웠습니다. 오스만 포병은 시사크를 포격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오는 공격에 맞서 빠르게 재배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산 파샤 자신은 중앙에서 지휘했습니다. 그는 개인 경호원들과 각 주에서 파견된 부대를 이끄는 산작베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독교군은 협력하여 파상 공격을 펼쳤습니다. 반 타마스 에르도에디가 선봉을 이끄는 크로아티아 후사르 기병대와 보병대를 이끌고 첫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후사르들은 속도와 충격 전술로 유명한 경기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랜스, 사브르, 그리고 작은 방패로 무장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파이크와 검으로 무장한 크로아티아 보병대가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오스만 진지를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오스만군에게 유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병 중 하나인 시파히 기병이 훈련된 효율성으로 반격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크로아티아 공격을 돌파했고 잠시 동안 공격이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헝가리식 후사르와 튀르크식 시파히가 칼날이 번뜩이고 랜스가 찔러 들어오는 난전 속에서 맞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말들은 날뛰었습니다. 질식할 듯한 흙먼지가 피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격토에는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스만 기병이 후퇴하는 크로아티아 기병을 추격하는 동안 안드레아스 폰 아우어스페르크의 병력이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아우어스페르크 대령의 기마 아르퀘부스 병 300명이 제자리로 이동하여 파괴적인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르퀘부스 병들은 백병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발사하고 재장전하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오스만 진영에 꾸준히 납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백 정의 아르퀘부스가 연속으로 발사되는 소리는 끊임없는 포효를 만들어냈습니다. 말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오스만 진영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우어스페르크의 초기 공격 직후 루프레히트 폰 에겐베르크가 300명의 독일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를 다른 사령관들과 그들의 부대가 따랐습니다. 화기로 무장한 멜키오르 로에데른의 실레지아 기병 500명도 공격에 화력을 더했습니다. 카를로바츠 출신 거르크 지기스문트 파라다이저가 이끄는 머스킷병 160명은 높은 위치를 찾아 지원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몇 분 만에 전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병 돌격과 지속적인 화기, 일제 사격을 통합하는 복합무기 전술을 사용하는 적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산 파샤는 병력을 재정비하려 했지만 기독교 군의 공격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전술적 기습을 달성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쿠파강을 등지고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사크를 향해 싸울 것을 예상했고 뒤에서 공격하는 군대에 방어할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에겐베르크와 아우에어스페르크의 병력이 맹렬히 전진하자 오스만군은 쿠파강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개활지 전투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시파이 기병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오드라강과 쿠파강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갇혔고 늪지대는 기동 공간을 제한했습니다. 공황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후퇴를 재앙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 군의 일부인 카를로바츠 병사들이 쿠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장악했습니다. 이 다리는 하산 파샤의 군대가 크로아티아로 건너오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다리였습니다. 동시에 시사크 요새 안에서 수비대장 블라즈 주라크는 성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수비병 800명을 이끌고 오스만군의 후방으로 직접 출격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기독교 군이 공격했습니다. 전방에서는 요새 수비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다리는 점령되었고 양쪽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개별 병사들이 대형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하면서 부대는 와해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쿠파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강 건너편 진영으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쿠파강은 초여름 비로 불어나 빠르고 깊게 흘렀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투로 지친 채 물살에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편 강변이 보이는 곳에서 익사했습니다. 기독교 기병은 강변을 따라 달리며 물에 갇힌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보병은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를 창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았습니다. 학살은 엄청났습니다. 보스니아의 두려움 없는 베일러 베이이자 기독교에서 개종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된 하산 파샤 자신도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오스만 연대기 작가 무스타파 나이만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하산 파샤 또한 자신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격하는 적을 막기 위해 잘려나간 다리 중 하나와 함께 강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성전을 위해 급히 건설된 임시 다리들은 패닉에 빠진 병사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을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하산 파샤는 부하들 사이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는 갑옷의 무게와 시사크에 대한 세 번째 공격이 완전히 재앙으로 끝났다는 깨달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학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한 오스만 사령관 중에는 술탄의 조카이자 헤르체고비나 산자크의 총독인 술탄자대 메흐메드 베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스만 황실이 시사크에서 혈족을 잃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파크라츠 체르니차의 산자크 베이자 하산 파샤의 형제인 자페르 베이는 쿠파강에서 익사했습니다. 즈보르니크 산자크의 아르노 메미 베이도 전사했습니다. 포제카 산자크의 라마잔 베이가 살해되었습니다. 이들은 하급 장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고 수천 명의 전사를 지휘하는 지방 총독들이었습니다. 리카 산자크의 이브라힘 베이만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투는 최초 접촉부터 최종 붕괴까지 약 1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60분간의 잔혹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만 군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26개의 도시를 불태우고 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병력이었습니다. 총 오스만군은 12,000명에서 16,000명의 병력 중 약 8,000명이 사망하거나 익사했습니다. 이는 50%에서 67%의 사상자 비율입니다. 비교하자면 대부분의 근대 이전 전투는 한쪽이 20에서 30%의 사상자를 내고 와해될 때 끝났습니다. 기독교 군대는 2,000마리의 말, 10개의 군기, 팔코넷 포병 무기, 그리고 도망치는 오스만군이 버린 대량의 탄약을 노획했습니다. 기독교 군의 사상자는 놀랍도록 적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폰 아우어스페르크가 1593년 6월 24일에 에르네스트 대공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그의 부대에서 오직 40에서 50명의 사상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소보고와 다른 부대들의 불완전한 기록을 감안하더라도 총 기독교 군의 손실은 200명 미만의 사망자와 부상자였을 것입니다. 이는 약 40대 1에서 80대 1의 살상 비율로 그 시대 군사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전투 후 남은 오스만군은 페트리냐와 보스니아로 후퇴했습니다. 기독교 사령관들은 그들을 추격할지 논의했습니다. 반타마시 에르도에디는 즉시 우위를 점하여 오스만 생존자들이 모인 페트리냐를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겐베르크 육군 대장은 그의 병력이 장기 작전을 위한 충분한 보급품이 부족하고 경미한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지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략적 공세를 펼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은 승리자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지만 승리를 즉시 활용할 병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한편 승전보는 기독교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이내에 연합 기독교 군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인쇄된 전단지가 나타났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8세는 반 에르도웨디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고 아우어스페르크가 개신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개인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는 오스만 위협 앞에서 교파적 차이가 거의 중요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 국왕은 에르도웨디를 성사비에르 기사단 기사로 임명했습니다. 자그레브 대교구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시사크 근처 그레다 마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한 매년 6월 22일 자그레브에서 감사미사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통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으며
대성당의 작은 종기 전투를 기념하여 매일 오후 2시에 울렸습니다. 하산 파샤가 익사했던 강에서 회수된 그의 망토는 트로피로 류블리아나 대성당에 기증되었습니다. 이 망토는 감사미사 때 주교가 착용하는 성직자복으로 다시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시사크 수비대를 지휘하고 결정적인 출격을 이끈 블라주 주라크 신부는 승리에 대한 공헌으로 크로아티아 의회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사크 전투의 결과는 그 전투의 하루를 훨씬 넘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산 파샤의 행동은 1590년에 평화조약을 막 체결한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제국 정부의 이익과 정책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탄 무라드 3세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지방 총독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굴욕적인 패배를 복수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술탄은 같은 해 루돌프 2세 황제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장기 오스만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1593년부터 1606년까지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 분쟁은 예비적인 교전의 계산 방식에 따라 13년 전쟁 또는 15년 전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는 양대 제국의 국고를 고갈시키고 어느 쪽도 영토적 이득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중앙 유럽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스만군은 보복으로 대규모 군대를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대제상 코자시난 파샤는 1594년에 1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헝가리로 진군했습니다. 이는 1593년 10월의 베스프렘 공성전, 1594년의 죄르와 코마롬 점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전들이었습니다. 또한 헝가리, 크로아티아, 트란실바니아, 왈라키아, 몰다비아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사크의 승리로 용기를 얻은 합스부르크 왕가는 1595년에 교황 클레멘스 8세의 신성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 트란실바니아의 지그몬드 바토리, 몰다비아의 아론보다, 왈라키아의 미하일 용맹공을 반-오스만 동맹으로 결속시켰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카를 폰 만스펠트 지휘 아래 6,000명의 숙련된 보병과 2,000명의 기병을 네덜란드에서 보내 헝가리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즉각적인 여파는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시사크에서의 패배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1593년 8월 24일 재앙적인 패배로부터 2달 만에 오스만군은 시사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기독교 군대가 흩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100명의 병사만으로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대포 사격으로 성벽을 뚫었습니다. 8월 30일에 시사크는 항복했습니다. 루멜리아의 베글레르베그 메흐메드 파시아가 이끄는 오스만군은 1593년 9월 10일에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1594년 8월 11일 오스만 수비대는 또 다른 공성전에 직면하기보다 요새의 불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이 공방전은 시사크가 엄청난 전술적 승리였지만 전략적 상황을 결정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것은 오스만 군대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확장이 필연적이지 않고 조직화된 기독교 저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전쟁은 다양한 전황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1595년에 시사크에서의 승리를 조율했던 루프레히트 폰 에겐베르크 장군은 하산 파샤가 공격을 개시했던 바로 그 기지인 오스만 요새 페트리냐를 점령했습니다. 에겐베르크는 1596년에 상부 헝가리의 펠트 오브리스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어서 1597년에는 합스부르크 체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군사 계급인 장군 펠트 오브리스트 펠트 초이크 마이스터로 임명되었습니다. 카르니올라의 아킬레스라고 불리던 안드레아스 폰 아우이어스 페르크는 이러한 후속 승리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593년 9월 5일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 후 불과 3달 만에 칼로바츠에서 미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전역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7살의 나이에 그가 사망하면서 합스부르크가는 가장 유능한 지휘관 중 한 명을 잃었습니다. 1594년 초에 마나트의 세르비아인들은 오스만군에 대항하여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총대주교 요반 칸투리 성사바의 성상으로 축성한 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대제상 코자시난 파샤는 잔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 깃발에 맞서기 위해 예언자 무함마드의 녹색 깃발을 다마스쿠스에서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밀레셰바 수도원에서 성사바의 유물을 제거하고 유물을 운반하는 군 수송대에 반군에 대한 경고로 징역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수세기 동안 발칸 반도 정치의 형태를 결정할 민족적, 종교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쟁은 여러 차례의 전역을 거쳐 길게 이어졌습니다. 1601년 팔웨올의 구루슬라우 전투에서 조르지오 바스타와 미하일 용맹공은 오스만의 보호를 받아들인 지그몬드 바토리가 이끄는 헝가리 귀족들을 격파했습니다. 미하일 용맹공은 바스타의 명령으로 얼마 후 암살당했으며 이는 루마니아 민족주의의 순교자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1601년 9월에 신성 로마 제국 군대는 나지카니자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포위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오스만군이 여전히 강력한 수비자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604년부터 1606년까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트란실바니아의 스테판 보츠카이 공작이 봉기했습니다. 그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귀족들을 처벌하려는 합스부르크의 시도에 저항했습니다. 장기 오스만 전쟁은 1606년 11월 11일에 지트바토로크 평화 조약으로 마침내 끝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조약이 오스만 제국의 중앙 유럽 확장 중단의 첫 신호이자 50년 동안 국경이 안정된 것을 의미했다고 평가합니다. 슈타이어 마르크, 케룬텐, 카르니올라 공국을 포함한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크로아티아 내 합스부르크 영토는 약화된 국경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페트리냐, 모슬라비나 차즈마를 포함한 일부 영토적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사크 전투의 장기적인 영향은 여러 세대에 걸쳐 파급되었습니다. 북서부 발칸 반도에서 이 첫 번째 주요 오스만 패배 이후 제국의 정교회 기독교 신민들은 합스부르크가에 의해 국경 지역에 거주하도록 불려왔습니다. 특히 오스만 통치에 대한 여러 반란을 경험했던 세르비아인과 블라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관계를 규정하게 될 군사 변경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변경 정착민들은 군 복무의 대가로 토지 보조금과 세금 면제를 받아 두 제국 사이에 영구적인 군사화된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 결과는 양측 모두에게 심각했습니다. 오스만 국고는 장기 오스만 전쟁으로 전례 없는 부담을 겪었습니다. 이는 심화된 티마르 제할당, 농민 인구에 대한 세금 인상, 비정규군에 대한 현금 지급을 통해 기존의 재정 압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사파비 페르시아 전선에서의 동시적인 군사적 약속과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급등과 행정 개혁에 기여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재정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제국 전쟁 노력의 40%를 감당했습니다. 다른 제국 국가들은 약 50%를 기여했고 약 10%는 제국 외부, 주로 교황령과 카스티아에서 왔습니다. 또 다른 710만 플로린이 제국령 이탈리아, 교황령, 그리고 중남부 이탈리아의 스페인 영지를 포함한 이탈리아에서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불안을 촉발하는 세금 인상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투는 유럽 전역의 군사 사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시사크에서 합스부르크는 대규모 아르케부스 일제 사격과 여러 병종의 협동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병 돌격보다
화약 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어적으로 배치된 화기의 전술적 효과는 17세기의 군사 혁명으로 절정에 달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스만 사령관들은 패배를 신중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후속 전역에서 포병을 강조하도록 전술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화력을 갖춘 참호 진지에 맞설 때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군사적 결과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오스만 군대는 발칸 반도에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패배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1565년에 성 요한 기사단이 몰타를 지켰습니다. 1571년에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해군력이 지중해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칸 반도 육상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확장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사크 전투는 그러한 인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전투는 지방 오스만 군대가 결정적으로 패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군대가 종교적, 민족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세한 병력이 지형과 화력을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방어자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오스만 통치 지역 전역에서 저항 운동을 고무시켰습니다. 오스만 확장에 맞서려는 합스부르크의 결의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크로아티아 역사학은 시사크 전투를 국가 저항 서사의 기초적인 사건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이 전투는 1493년 크르바바 평원 전투로 시작된 100년 크로아티아 오스만 전쟁의 실질적인 종결을 의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전투가 오스만 제국 보스니아 파샤의 합스부르크 크로아티아 확장을 저지하는 데 중요했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군에게 약 8천에서 10,000명의 사상자를 입혔습니다. 반면 연합군의 손실은 40에서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승리는 타마시 에르도에디와 같은 지도자 아래 크로아티아의 군사적 회복력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시사크 전투를 독립 이후 주권의 선구자로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승리한 연합군이 다국적 합스부르크 제국의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를 주로 크로아티아의 승리로만 보는 것은 민족주의적 과장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슬로베니아 전통 또한 이 전투를 기념합니다. 특히 안드레아스 폰 아우어스페르크의 공헌을 기립니다. 그의 이름은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맞서 슬로베니아 땅을 지킨 수호자로 카르니올라 역사 기록에 크게 등장합니다. 시사크 전투는 서북 발칸 지역에서 그 어떤 기독교 승리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 전투는 오스만 제국의 확장이 멈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조율된 행동, 지형과 기술의 영리한 활용, 그리고 압도적인 역사적 선례에 맞서 싸우려는 용기 있는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1593년 6월 22일 만약 5,000명의 수비병들이 실패했다면 오늘날 유럽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산 파샤의 군대가 시사크의 성벽을 뚫고 자그레브로 계속 진격했다면 전략적 균형은 극적으로 기울었을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핵심 영토인 이너 오스트리아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슈타이어 마르크, 케른텐, 카르니올라는 훗날 오스트리아 제국의 문화적, 경제적 업적을 낳을 땅이었습니다. 1529년 이미 실패한 포위 공격을 겪었던 빈 자체는 1683년 또 다른 대규모 포위 공격에 직면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빈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오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중앙 유럽의 대학, 도서관, 교회는 파괴되거나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 수많은 서양 문명에 기여한 문화유산은 억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정치 지도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대신 시사크의 수비병들은 유럽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중앙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번성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영토의 종교 개혁이 자리 잡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끊임없는 실존적 위협 없이 정치 제도가 발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기술 혁신, 적절히 배치된 화력, 그리고 다국적 협력이 수적 불리함과 역사적 흐름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승리는 특정 한 국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기독교 문명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내부 갈등을 제쳐두고 공동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판타마시 에르도에디는 재정적, 정치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병력을 동원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안드레아스 폰 아위오스페르크는 그의 전술적 탁월함과 개인적인 용기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는 위대한 승리 후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루프레히트 폰 에게베르크의 전략적 조정은 다국적 연합군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지휘관이었다면 연합군은 분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사크 성벽을 지키고 결정적인 돌격 작전을 이끈 성직자 전사 블라시 주라크는 수비병들을 움직인 절박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패배한 자들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무서운 장군이 된 텔리 하산 파샤 프레도 예비치는 성공했다면 유럽을 재편했을지도 모를 야망을 추구하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날 시사크는 자신을 구하고 어쩌면 중앙 유럽을 매우 다른 운명에서 구한 그 전투를 기억합니다. 그 요새는 여전히 쿠파강과 사바강의 합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이자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매년 6월 22일 현대 크로아티아가 비록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과 애국자들은 1593년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모입니다. 5,000명의 병사들이 12,000명을 막아섰던 날이었습니다. 조직적인 협력이 수적 우위를 물리쳤습니다. 화기와 요새가 막을 수 없는 기병 돌격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그레브의 대성당 종은 감사함을 표하며 수세기 동안 매일 오후 2시에 울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시사크는 쓰러지지 않은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물결이 징역하지 않고 처음으로 후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역사가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쿠파강을 따라 혼란스러웠던 그 60분 동안 하산 파샤는 승리하여 건널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는 수비병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용기, 지능, 그리고 절박함이 경험과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약자가 기적이 아닌 준비와 조율을 통해 승리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 덕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세기 이상이 지난 후에도 시사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지만 저평가된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작은 연합군이 제국의 확장을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24시간 안에 저희가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군사 역사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잊혀진 전투들을 드라마, 전술, 그리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생생하게 되살려 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투를 다루면 좋을까요? 테르모필레 전투처럼 또 다른 약자의 승리를 탐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세 일본이나 고대 로마 같은 완전히 다른 시대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제안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가 다음에 만들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역사 속으로의 이 여정에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단순히 날짜와 이름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